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만원 행복 문제풀이 특강 첫 회, 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수업하는 2만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은 지금 시점이 이제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시작하는 문제풀이 특강으로서 우리가 7월 달이 되면 이제 문제풀이를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풀이를 처음 접하게 돼요. 그럴 때 1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 기준으로 11, 12, 1, 2, 3, 4, 5, 6 이렇게 한 8개월 정도 이론 수업을 듣고 갑자기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하시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8월 달에 가서 문제가 안 풀리면 너무 늦거든요. 당황도 되고요. 그래서 대처를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특성은 우리 시험에 난이도 상중하가 있을 건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상은 아예 배제하고요. 중과 하만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0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은 한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중과 하만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60점 만들 수 있지만 60점보다는 확실한 50점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실한 50점. 특히 2차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50점이라는 점수대를 언제 뛰어넘느냐가 동차를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1차만 공부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차 50점을 갖다가 특히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출력을 몇 장을 하셔야 되냐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출력을 최소한 9장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2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나중에 6장이 될 거거든요. 총 받으시면 과목당 6장, 6장을 100점 맞을 때까지 100점 맞을 때까지 푸시면 튼튼한 50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점 맞을 때까지. 그래서 문제는 계속 출력을 9장 하라는 이유가 계속 우리가 정답 체크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새로 출력하셔서 다시 보시고 새로 출력하셔서 다시 보시고 이렇게 매월 한 장씩 계속 푸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문제를 푸셨는데요. 문제를 푸셨는데 물론 뭐 점수가 처음부터 좀 잘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있고 생각하고 뭐 요런데 좀 시간 조금 지나버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갖다가 시험장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 좀 고생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막판에서 고생 안 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고생 안 하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합격하시기 위해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시면서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부를 하고 2만 원의 문제풀이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거고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뭐 들으려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오늘 점수가 엉망이죠. 그럼 집에 가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근데 원래는 뭘 공부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뭘 공부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출력 9장에서 매달 한 번씩 풀어보라고 했는데 뭐 출력 한 10몇 장 하셔가지고요. 계속 한번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3월달 수업할 때는 복습 용도가 아닌 예습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주 수업을 만약에 투자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론 2만 원 행복 문제풀이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나중에 수업이 다 진행됐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투자론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들립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락이에요, 과락.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행복이 100점을 맞으시면 2만 원 행복 문제풀이 특강을 100점 맞으시면 반드시 50점, 튼튼한 50점을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특히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라는 과목이 과락이 잘 나오거든요. 과락이 한 번씩 과락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옛날에는 공법만 과락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공시세법도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락 방지용으로도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 튼튼한 50점을 만든다. 물론 50점 만들었다가도 또 점수가 떨어져요. 50점 밑으로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또 풀어보고 해서요. 한번 50점 근처에 갔던 분들이 풀어보는 거랑 처음부터 가지 않았던 분들이랑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학원만 가방만 들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셨다면 그동안 동영상으로만 수업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갖다가 진짜 시간을 이제
우리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시간 재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한 문제당 1분, 20분 시간 딱 재서 풀고 못 푼 문제는 찍고 그래서 점수 채점해보고 채점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시간을 측정해서 문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재지 않고 이거 집에 가져가서 문제 푸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옆에 사람 문제 치고 있고 시험지 넘기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 분위기랑 똑같이 연출해서 20분 안에 20문제를 푸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찍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찍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1번 정답 8개, 2번 정답 8개, 3번 정답 8개, 4번 정답 8개, 5번 정답 8개씩 나오거든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개론 같은 경우는요. 순문제니까 1번 정답 4개, 2번 정답 4개, 3번 정답 4개, 4번 정답 4개, 5번 정답 4개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찍을 때도 없는 번호 미는 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찍으라고 하면 안 찍는 분들이 계신데 마지막에는 시간 다 됐을 때는 더 풀려 놀아가지 말고 찍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종이 땡 치면 자기도 펜을 딱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경험 실전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목차 알려드려야지. 우리가 총 6번에 걸쳐서 2만원 행보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6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총론이랑 수요공급 이론, 경제론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론이랑 시장론을 하게 됩니다. 경제론이랑 시장론. 세 번째는 시장론 끝내고 금융론을 먼저 할 거예요. 금융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금융론을 먼저 할 거고요. 4번은 투자론만 할 거예요. 투자론만. 그다음에 5회차에서는 이제 정책론하고 개발론을 한꺼번에 진행할 거예요. 정책하고 개발하고. 마지막 6회차에는 평가론만 한 번에 진행할 거예요. 평가론. 요거는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그럼 다음 회차에는 내가 경제론, 수요공급 경기변동 이론이랑 시장론 절반 정도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회차에는 시장론과 금융론 공부해 오시고 그 다음에는 투자론, 그 다음에는 정책개발론, 그 다음 평가론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이게 공부를 시킨다니까요. 이게 오늘 많이 틀리고 나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존심도 막 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중에도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한번 잘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수업은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좀 많이 들으시다가 나중에 점점 또 많이 세지 마시고 우리 지금 봤던 얼굴들 우리 6회차 마지막 종강할 때까지 다 한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반드시 합격합니다. 알겠죠? 대신에 다시 강조합니다. 효과를 보시려면 시간 재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출력해서 여러 번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시간 재서 문제 푸시고 출력해서 여러 번 푸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만 시간 재서 문제 풀었는데 100점이 나오면요. 그러면 앞으로 그 과목은 무조건 50점 이상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1번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실험 보시죠. 틀리신 분들은 나한테 걸리지 마세요. 자, 몰래 틀리세요. 몰래. 예.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랑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그러기도 합니다.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하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그냥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경기는 복합 개념이고요. 토지 건물 일체는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이때 법률과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만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유형과 무형이 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딱 두 개 있습니다. 협의 부동산이랑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는 토지와 거정청물이고요. 광의는 토지와 거정청물을 받고 중요합니다. 준부동산 들어갑니다. 준부동산. 토지와 거정청물을 받고 준부동산 들어갑니다. 그럼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그러면 둘 다에 속해요. 그 토지와 거정청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협의도 속하고 광해도 속해요. 준부동산만 광해에 속한다. 됐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경제적 측면은 5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5개 다 외우셔야 돼요. 문제 푸셔서 아시겠지만 뭐 한 개라도 모르면 틀려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이거 자연입니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어떻게 푸시냐면요. 1번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했고 2번에 보니까 법경기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했으니 1번, 2번은 바뀐 거예요.
앞에 게 복합 부동산이고요. 뒤에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협의. 여기다 준다면 광이 되거든. 맞아요? 이거는 법률적 부동산이 맞습니다. 4번과 5번은 왜 틀렸냐면 한 개씩을 바꿔야 되는데요. 경제적 개념 두 번째에 있는 자연을 물리적 개념으로 내리고 물리적 개념에 있는 자본을 위에 경제적 개념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되고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1번, 2번은 제목이 바뀌었고요. 4번, 5번은 자본과 자연을 바꾸셔야 됩니다. 감쪽 같습니다. 이거 잘 정리 안 해놓으시면 답은 3번입니다. 틀린 사람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먼저 1번.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정청물을 말하며, 맞아요. 민법 99조 1항에서는요. 토지와 그정청물을 말하는데 이게 협의 부동산이거든요. 무슨 부동산? 협의는 당연히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속합니다. 협의는 당연히 광의에 속합니다. 맞나요? 예, 2번. 2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뭔지 아세요? 2번에 제일 중요한 글자가 포함한이라는 글자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포함한.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뭐를 포함하고? 협의 부동산 포함하고, 일단 포함하고 시작했어요. 협의를 포함하고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까지가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뭐를 포함한?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준부동산이니까 이건 준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앞에 뭐를 포함했기 때문에, 협의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협의를 포함한 했기 때문에. 뒤에 건 준부동산이니까 합치면 광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쌤, 이거 말장난 아닌가? 시험이 80% 이상이 말장난이에요. 시험이 말장난인데 내보고 말장난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말장난 아닙니다.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아까 했던 거, 토지는 생산지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4번에 보니까 법률하고 경제라 그랬습니까? 법률하고 경제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이 맞고요. 토지 정착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속적인 거 있다 그랬죠? 그리고 뭐 있다 그랬어요? 독립적인 거 있다 그랬죠? 종속적인 것과 독립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2번. 3번 문제 보기 전에 7번 보세요. 일단 우리가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적인 정착물과 독립적인 정착물로 나뉘어집니다. 독립적인 정착물이 4개 있고요. 요거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입니다. 자, 손가락 4개 접어가면서 따라 하실 거예요. 예.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쓸 거예요. 그냥 건물하고요, 그다음 미분리 과실하고요, 수목 임목하고요, 농작물하고 이렇게 쓸 건데 여기는 뒤에 붙는 단어들 몇 개 있다 그랬죠? 예, 명인방법 등기, 타인 토지 이런 말이 있긴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 알아서 처리하시고, 이번에는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동산 정착물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이 있고요. 진짜 정착물이 있고 단순 동산이 있어요. 일단 정착물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거든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근데 뭐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합의가 있다면 또 그에 또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정착물인지를 공부하지 마세요. 싹 다 정착물이니까. 들어보실래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임대인이 설치하는 거, 심지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것들 전부 다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싹 다라고 공부하시고요. 동산이 3개가 있어요. 동산이 3개. 자, 따라해 보실래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 정착물 중 독립적인 정착물 4가지 암기하시고요. 부동산 정착물 중 동산으로 처리되는 거 3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3번 문제. 3번 문제 갑니다.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 정착물로 취급한다. 오케이. 불분명하면 정착물. 됐나요? 예. 2번, 3번은 같이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경작 수확물이나 가식 중에 있는 수목 보입니까? 3번에 보니까 임차인 정착물 보입니까? 3개 다 떴어요. 그럼 이번에 이런 애들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같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정착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로 간주되는 게? 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다. 2번, 3번은 같은 말이에요. 예. 4번 갑니다. 토지에 정착돼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오케이. 다년생 식물. 오케이. 이런 애들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아까 3개 말고는 다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대상도 됩니다. 부동산 팔리면 같이 소유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2개 틀린 거예요. 간주
되고 중개 대상도 된다. 이렇게 되고 된다. 답은 몇 번? 4번. 5번에 보니까 건물하고요.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하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요. 이런 등은 그랬네. 등은 당연히 토지 장착물 중 토지와 뭐한 것으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한다. 어때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4, 5, 6 세 문제를 한꺼번에 풀 건데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복습 싹 다 해드립니다. 복습 싹 다. 이 강의로만 해도 복습이 싹 다 돼요.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 요 주상공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상공은 건축이 되는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 받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부지라고 해요. 부지. 맞아요? 예, 부지는 좀 포괄적인 말이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봐야죠.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는데, 택지농지 임지 상호간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고요.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그러니까 주상공끼리, 전답과수원끼리, 용재림, 신탈리인끼리 바뀌면 이행지. 상호간 후보지고 내에서 이행지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환되고 있어야 돼요.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라거나 이행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상호간 내에서 되고 있는 땅만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한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필지와 가격 수준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획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필지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획지.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고 허가 안 나는 땅. 맹지만 허가 안 나요. 그러면 좁은 접속면을 가지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흙토가 들어가는 대지 있죠. 예, 자루 대자 쓰는 요거 허가 나요, 안 나요? 요건 허가 나요. 건물 없는 땅 뭐라 그래요? 낮에는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도 없고요. 지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세 개가 없어요. 건물도 없고요. 사법상 제약도 없고요. 지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공법상 제약만 있어요.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인데 누구 비싸요? 그러면 낮이 비싸요. 건부지 싸요. 건부강가라 그래요. 건부강가인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건필 용적률 축소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가 퀵 죽어버려요. 퀵 죽어버리면서 건부지가 됩니다. 여기 때는 건부지가 비싸요. 원래는 누가 비싼데? 낮이가 비싼데 앞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주어지잖아요. 그때는 낮이가 싸고 오히려 건부지가 비싸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비어있긴 비어있는데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은 공지,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어있는 땅은 공한지, 놀고 있네 유휴지, 쉬고 있네 휴한지, 고압선 아래 있네 선하지. 원래는 전답이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집안이 절도되어 떨어져 나갔네 포락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가 토지. 지금부터는 주택 들어갑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자 따라해봐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또 따라해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우리 세팅을 이렇게 해요. 5개.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 5개. 일단 아파트하고요, 연립하고요, 다세대. 여기까지가 공동이에요. 예, 그다음에 다가구, 다중. 요 위치도 순서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숫자 따라하세요. 54433 시작. 54433 기억하고 계세요? 예. 또 따라하세요. 660, 330. 또 따라하세요. 초가. 이하. 그래 놓고 자, 우리 옷 뜨면 무조건 뭐예요? 옷 뜨면 무조건 아파트인가요? 초가는 어디서만 떠요? 초가는 연립에서만 떠요? 예. 330은 어디서만 떠요? 다중이. 우리가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했는데, 예. 그러니까 54433에 없고 660, 330 초가 이하고요. 우리 혹시 지목 기억하고 계세요? 지목? 전답 과수원 지목 맞습니까? 이 대표적인 지목이에요. 대지목 지목. 공장용지 지목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유지, 국어, 하천, 제방, 종교용지, 사적지. 저수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저수지 그러면 안 돼요. 유지해야 돼, 유지.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라니까. 유지해야 돼. 사찰용지라는 지목 있나? 아니요. 종교용지 해야 돼요, 종교용지. 종교용지 해야지.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종교용지라는 지목으로 해야 되고, 사로 출발하고 싶으면 사적지 하든지.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맞아요?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낮에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좋아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 좋아요. 끝냈으면 좋은데 지목이 대로 설정되었다. 지목이 될 필요까지 없어요.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됐나요? 예, 2번.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유휴지가 아니라 휴한지입니다. 휴한지. 틀렸죠? 예. 필지 중 건물 짓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입니다. 공지. 공한지는요,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는 토지를 공한지라 그래요. 4번. 4번 체크하신 분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마.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상업지로 해야 돼요. 상업지라고 해야 되고, 이행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는 겁니다. 전환된 토지는 그냥 상업지예요. 네. 5번에 나왔네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 상호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가 맞습니다. 내에서는 이행지고 상호간 후보지고. 답은 5번입니다. 4번 체크한 사람은 걸리지 마세요. 5번 갑니다. 다음 토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요. 1번 부지. 예, 좋아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도 맞고요. 하천 도로의 바닥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말이 맞습니다. 됐나요? 예. 2번. 건폐율이 축소. 이 말이 없었으면 뒤에 게 맞아요. 무슨 가격이? 낮의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은 게 맞는데 건폐율이 축소된 지역에서는요. 낮의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낮다. 오히려 누가 더 비싸다? 건부지가 더 비싸다. 건부 증가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안 틀리셨죠 이거? 예. 3번. 대지는 허가받을 수 있는 토지 맞고요. 빈지는 만조부터 등록된 사이의 토지로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활용 실익만 있는 토지 맞고요. 원래 전 답이었는데 물의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화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는 포락지가 맞습니다. 되셨나요? 예. 답은 몇 번? 2번, 6번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토지를 지목 28개 있는데 우리 10개, 11개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죠? 일단 맞다 아니다 판단하세요. 전 맞나? 맞아요. 답, 과수원, 대, 공장용지, 제방, 하천, 저수지. 저수지 아니에요. 저수지 뭐 유지 해야 돼. 유지. 저수지 같은 거 지목으로 표현하면 유지입니다. 예, 얘 틀렸고. 사찰용지 아니에요. 종교용지.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은 없습니다. 종교용지 해야 됩니다. 만약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있어버리면요, 그 목사님들이랑 신부님들이 섭섭해요. 안 그렇겠어요? 스님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무슨 용지? 종교용지. 이렇게 종교용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특정 종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1번 땡. 2번.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봤어요.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획지가 두 필지 이상일 필요도 없고요. 가격 수준이란 말이 없어요. 일단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획지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예, 3번, 4번, 5번은 주택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주택 맞나? 자, 이렇게 합시다. 3번 두 번째 줄 끝에 330 보이나? 330이 다가구에 뜰 수가 없어요. 다중이야만 떠야 되거든요. 일단 틀렸죠? 예. 4번에 연립 보이십니까? 근데 660 옆에 이하라고 돼 있잖아. 무조건 틀렸어. 근데 보니까 다세대라고 보이십니까? 다세대 뭐도 맞고 660 이하도 맞고 4개층 이하도 맞고. 무슨 이해하셨죠? 답이 5번인데 오히려 이 문제는 답 5번이 제일 평범한 거고요.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330이 다중이 아닌 다른 데 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고. 무슨 이해하셨죠? 4번은 연립에서는 초가 뜨던데 안 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게 맞을 때만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보는 작업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 고개를 들고 좀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요. 잘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너무 이렇게 보지 말라고. 알겠죠? 예, 약간 띄워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7번부터는 토지 특성인데요. 7번 한번 바라봐 주세요. 토지 특성. 자,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일단 여기까지는 자연적 특성이고요. 여기부터는 인문적 특성인데 교재로 공부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다 봐야 되지만 문제풀이는요. 요 5개 특성만 보시면 됩니다. 부동성은 3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 요거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국지화하고 임장활동하고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이다. 됐나요? 예. 영속성은 자 따라하세요. 재생산 이론.
재생산 이론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맞죠? 예. 그다음에 임대차 재고. 따라해봐. 임대차 재고.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하고 또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 한번 해볼까? 요것만 보고 첫 번째 점 보고 뭐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 재고,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부증성은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합시다. 토지 공급은 크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뉘거든요. 예. 물리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개가 몇 개 되는 거예요? 40개가 40개. 40개가 40개 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택지량이 원래 10개 있다가 15개, 20개, 25개 이렇게 된대요? 예, 돼요. 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은 40개 안에서 용도 전환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용도의 다양성이 나왔을 때는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하면서 되는데 물리적 공급은 수직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 절대로 안 돼.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됐나요? 예. 그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생산비 법칙. 생산비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급 조절 잘 안 되고 균형 가격 형성 잘 안 되고 토지 공개념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최유효 이용은 부증성에서 나도 되긴 한데 용도의 다양성에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요 글자만 보고 이거 다 말할 수 있겠나? 못하겠지. 내가 해줄게요. 네. 부증성은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 수급 조절 안 되고 균형 가격 형성 안 되고 공개념의 최유효 이용. 공개념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화되고 독점화되고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리 도출,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해지고요. 요거 오늘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3B가 나오는 것. 3B가 나오는 게 다 개별성이에요.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적인 게 다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일물가의 법칙 하는데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원리, 이론 도출, 비교 곤란, 3B는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과 경제적 공급,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갖다가 나중에 제가 이걸 한번 칠판 한 판에 한번 더 써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부디 우리 이 한 판을 다시 만날 때는요, 부동성 뭐예요? 그러면 부동성은 국지와 임장을 통한 외부효과 지역 분석이지. 영속성 뭐예요? 그럼 재생산 이론 안 되고 임대차 재고 시장,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이지. 부증성 뭐예요? 그럼 생산비 법칙 안 되고 희소 부족 집약 적용에 수급 조절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며 공개념의 최유효 이용이지. 개별성 뭐야? 그러면 일물가의 법칙 안 되고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되며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을 3B로 만들지. 용도 다양성은 뭐예요? 그럼 최유효용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걸 갖다가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문제 풀면서 외우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다시. 재생산 이론이 안 되는 건 영속성이고요. 생산비 법칙이 안 되는 건 부증성이에요. 영재, 부비예요. 부비.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재와 부비를 하는 거예요. 영재와 부비를. 내가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영재와 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클럽 같은 데 가면 부비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 옛날 생각 해봐요. 예. 아무튼 영재와 부비 하는 거예요. 영속성은 재생산 이론이고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이거 할 때만 너무 쪽팔려. 나는 하기 싫은데 뭐 어쨌든 암기하려면 해야지. 자, 1번 갑니다. 7번 갑니다. 영속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제가 5번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5번에 보니까 개별화 독점한다, 뭐 감정평가시 개별 분석한다. 이거는 개별성이죠. 4번에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든다. 이거는 부증성. 그다음에 3번에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 이거는 개별성. 이번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거는 부동성. 1번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 이거는 영속성. 그 영속성이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꾸 책만 보지 말고 이걸로 지문으로 봐서 이게 무슨 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맞추셨나요? 축하드려요. 8번으로 갑니다.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들 찾아라 했는데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예, 2번. 택지 조성과 수면 매립을 통해서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그랬는데 절대량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 옆에 이거는 부증성의 예외가 된다. 부증성의 예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량 증가도 안 되고 예외도 없다.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용도가 전환된 것이지 절대량을 늘려서 부증성에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됩니다. 3번 부증성 때문에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켜요. 공개념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강화. 4번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토지 이용이 조방화되는 게 아니라 집약화됩니다. 집약화되는 게 부증성입니다. 됐나요? 네. 답은 몇 번? 4번. 9번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에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 떠요. 그 옆에 보니까 최유효 이용 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2번에 보니까 부증성의 재생산 이론 떴지. 3번에 보니까 영속성의 생산비 법칙이 떴지. 누구와 뭐 하는 거야? 영재와 부비 하는 거야. 영재와 부비. 쪽팔려. 그래서 2번은 무슨 성이고 영속성이고 3번이 부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2번, 3번 바뀐 거예요. 예. 4번은 재고는 영속성입니다. 재고 무슨 성? 영속성.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임장활동이란 말이 떠요. 이거는 부동성. 임장활동 부동성입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1번. 10번. 다음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먼저 1번에 영속성은 가치 보존력 투자재. 오케이 좋아요. 2번에 개별성은 비교 곤란하게 하고 원리나 이론도 줄 어렵게 하는 거 맞아요. 3번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4번에 지역화 국제화되는 것은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부증성하고 부동성을 많이 바꿔서 내냐면요. 막상 시험에 가시면 부동성으로 보인대요 이게. 부증성이. 이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부증성, 부동성. 나머지는 글자가 완전 다르지만 조심하세요. 요거는 국지화는 부동성입니다. 예. 그다음에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 그렇지. 장기, 장래, 예측 요런 단어가 뜨면 예외 없이 영속성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영속성이에요. 예. 답은 4번. 11번, 12번 문제 한꺼번에 풀 건데요. 7번 한번 역시 바라봐 주세요. 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요. 토지 상하에 미치는데 이 이익이 미치는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다가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을 해요. 어디 판단? 법원. 구체적이라는 말이 때문에 법원이 나와요. 이때 지하수는 소유권 인정되거든요. 근데 광물은 인정 안 돼요.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은 인정이 되는데 항공권, 전파권은 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계심도 아래는 소유권 인정되지도 않고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계심도 이내는 소유권 인정되고 보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한계심도는 지하권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권? 지하권. 지표나 공중권이 아니고 한계심도는 오직 지하권. 그러면 공중과 관련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용적률이나 TDR. 용적률이나 TDR은 지하공간을 산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직 공중. 다시 한계심도는 지하와만 관련이 있고 용적률이나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오직 공중. 지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TDR. 개발권 양도제도 TDR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으면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다? X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유권 주는 거다? X. 소유권은 본래 지역이 갖고 있고 분리해서 개발권만 주는 거다. 뭐 주는 거다? 개발권. 그리고 공적이 뜨면 무조건 X예요. 사적 자금, 시장 기구를 통해서 보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적입니다. 이 제도는요. 개발 지역의 지가가 비싸야 돼요. 규제가 강화돼야 되고요. 개발 지역 화살표시 위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인데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추구? 뭐는 떨어져? 효율성. 자, 그럼 문제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지하공간 활용하는 방법 아니고 공중공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뒤에 두 가지 개발권 양도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중입니다. 2번. 한계심도는 지표권 아니고 지하권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이거 2번 체크하신 분들은 반성 좀 하세요. 심자 깊이. 3번은 지하수를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미채굴 강물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지하수는 됩니다. 4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끝에 보니까 보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한계심도 이내라고 해야 됩니다. 한계심도 뭐? 이내. 왜냐하면 한계심도 아래는 보상할 필요가 없거든. 한계심도 이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5번에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틀리지 않았죠 이거? 예. 5번. 12번. 개발권 양도제도 TDR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아니다. 아니다. 시장기구를 통해 이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한다. 오케이. 3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입은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다.
개발권 부여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개발권만 양도합니다. 답은 몇 번? 3번. 4번에 사적 공증권 활용하는 거 맞나요? 형평성 추구하는 거 맞고요. 예,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13번부터는 수요공급 이론입니다. 7번 보세요. 자, 우리 유량하고요. 유량하고 자량하고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이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유량이고요.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그다음에 이게 딱 들으면 유량 같은데 저량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주택 보급률이나 통화량. 통화량이 뭔지 아세요? 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화폐 총액을 통화량이라 그래요. 따라서 이거는 저량 개념입니다. 통화량이나 주택 보급률은. 이거는 왜 제가 내봤냐면요.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건 아닌데 실제로 심장에 들어가시면 맞는 거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요. 꼭 한 개가 헷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한번 내봤어. 주택 보급률이나 통화량은 저량입니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고요.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랑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13번. 다음 중 유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왼쪽 4개는 저량, 오른쪽 4개는 유량. 깔끔하게 냈습니다, 내가. 동과 서로. 서쪽에 있는 애들 저량, 동쪽에 있는 애들 유량. 그래서 주택 재고량, 자산, 인구, 통화량, 주택 보급률은 저량이고요. 국민 총생산, 임금, 신규 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은 유량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유량 재량 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1번. 예? 2번. 환장하겠네. 답은 2번. 4개. 14번. 다음 내용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1년 동안에 150만 채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문제 옆에다가 요거 4개를 쓰고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새로 건설된 150만 개를 유량 공급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10만 채가 미분양되었죠? 그럼 140만 개는 뭐 된 거다? 수요된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그 옆에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1,400만 개 있죠? 이게 저량 공급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채는 사람이 안 살잖아. 그럼 1,300만 개가 저량의 수요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1번 보니까 유량 공급은 1,400만 개다. 유량 공급은 150만 개인데? 땡. 2번 저량 공급량은 1,300만 개다. 저량 공급은 1,400만 개인데? 땡. 3번 유량 수요는 140만 개다. 맞네. 맞아. 답은 3번이고 4번 저량 수요는 1,400만 개다. 저량 수요는 1,300만 개인데? 땡. 저량 수요는 100만 개다.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이 문제는 답이 3번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7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요. 아파트 가격밖에 없어요. 뭐?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아파트 임대료 해도 돼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임대료. 얘는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거고요. 얘는 아파트 가격 이외.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혹시 아파트 가격 뒤에 예상이 붙었어요. 예상. 예상이 붙으면 이거는 아파트 수요량이야, 수요야? 예상은 수요로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임대료로 끝나야지만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라는 거지. 무슨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킨 요인과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기억을 하시고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한번 해볼까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수요 법칙은 PQ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반비례로 움직이고요. 공급 법칙은 PQ가 비례로 움직여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고 이건 수요 법칙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고요 하는 게 공급 법칙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몇 가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10번 보세요.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자, 우리 수요 증가 요인을 볼 건데요. 소득 증가는 수요가 증가돼요.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이게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공급 증가 요인 7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생산비 하락, 생산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수의 증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 인하, 규제 완화인데 여기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생산비 혹시 알고 계세요? 생산 기술 알고 계세요? 이거는 수요와 관계가 있고 없고? 없고 공급만 변화시켜요. 누구만?
공급 고유의,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소득의 정렬중을 알고 계세요? 소득과 수요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는 건 열등제. 아무 관련 없으면 중간제. 그래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정상제.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면 열등제. 소득이 감소되면 수요가 증가되면 열등제. 저 따라서요. X제 가격, Y제 수요. 자, 앞에 재화는 꼭 가격이 떠야 되고요. 뒤에 재화는 꼭 수요가 떠야 돼요. 재화가 두 개 뜨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앞에 재화는 가격, 뒤에 재화가 수요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부탁인데 요거 오늘 끝내셔야 돼요. 오늘 이거 오늘이라 그랬어. 집에 가서 해도 돼. 오늘요. 대체제가 뜨면요. 방해 같아.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 증가 바로 떠야 돼. 대체제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 감소가 바로 떠야 돼. 고민하면 안 돼요. 보완제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 감소가 바로 떠야 돼. 보완제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 증가가 바로 떠야 돼.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걸로 간주할 거야 내가. 대답하세요.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늦어요.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하나 더. 공급 곡선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단장. 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에요. 맞아요?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은 둘 다 우상향이에요. 뭐라고요? 우상향. 그럼 공급 곡선은요, 우하향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급 곡선은 수직 아니면 우상향인데 우상향의 기울기에 따라서 단기냐 장기냐만 따지는 거예요. 물단장.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문제 풀겠습니다. 15번. 아파트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왼쪽 수요 변화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오른쪽 수요량의 변화를 볼 건데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1번 아니면 2번만 답이 됩니다. 아파트 뭐 아니면 가격 아니면 아파트 임대료.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말이니까. 선생님 5번 안 되나 5번. 5번은 가격 상승 뒤에 예상이 붙어서 5번은 안 돼요. 5번 체크하신 분들 아까비. 5번 체크하신 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예상이 붙어 있었어. 근데 1번 왼쪽에 가보니까 아파트 건축비 하락이라고 돼 있습니까? 건축비는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공급만 움직여요. 근데 2번 앞에 보니까 소득 수준은 수요가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2번. 5번 체크하신 분들 아까비. 1번 체크하신 분들 더 아까비. 금방까지 왔어요. 2번 체크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3번 체크하신 분이나 4번 체크하신 분이랑은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말할 기분 아니야. 말 걸지 마. 알겠죠? 예. 5번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요. 5번은. 알겠죠? 예. 1번은 악수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예. 2번은 축하하고 3번, 4번은 테이블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Get out, get out. 알겠죠? 예. 답은 몇 번? 2번, 16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 맞습니다. 예.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공급 증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자율 하락돼도 공급 증가되고 건폐율 용적률이 확대되면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공급 증가되는 거 맞습니다.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면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그랬는데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공급 곡선은 수직 아니면 우상향. 때려 죽여도 우하향하는 경우는 없다.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지 공급 곡선의 모양이 아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단장이잖아. 무조건 우상향이야. 아니면 수직이거나. 우하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지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은? 3번. 4번은 인구는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요 변화 요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이외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아.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맞나요? 답은? 3번. 17번 틀린 사람 없겠지. 일단 소득에 정렬중. 정렬중입니까? 그럼 뭐와 뭐는 답이 아니요. 3, 4번은 답이 아니야. 3, 4번 테이블 앉을 수 없어요. 집에 가세요. 집에. 3, 4번은 테이블 앉을 수 없어.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크기 중요해, 방향 중요해. 방향. 소득 뭐 감소. 수요도 뭐 감소. 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죠. 그럼 무슨 제? 정상제. 답은 1번입니다. 혹시 이게 열등제가 되려 그러면 소득 증가 수요 감소나 소득 감소 수요 증가가 떠야지 열등제지. 소득 증가 수요 증가나 지금처럼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8번 18번 문제. A 가격 떴어요? B 수요 떴어요? 근데 A 가격이 뭐 있어? 하락. B 수요 증가. 방향이 다르네. 그럼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아까 A 가격 하락했다 그랬죠? 근데 C 수요 뭐 했다 그랬어요? 감소. 방이 똑같네. 그럼 둘은 무슨 제? 대체제. 답은? 그렇지. 답 4번입니다. 이거 답 4번. A 가격과 B 수요는 방향이 반대고요. A 가격과 C 수요는 방향이 같습니다. 하락할 때 증가해버리면 반대 방향이고요. 하락할 때 감소해야지 방향이 같은 방향이거든요. 이거 4번 체크하셨어요? 4번 체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9번. 19번 맞추, 19번이요. 제가 아까 2만 원 행복 문제풀이에서는 난이도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 한 개씩만 넣어요. 한 개씩만. 난이도 상입니다. 유일하게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일단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이유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절대로 기역은 답이 아니에요. 기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는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수요량이 변하지 곡선 자체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역은 예선 탈락. 선생님 답은 맞췄는데 나는 기억 체크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까세요. 지금 좀 전화를 까세요. 기억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니은에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다 공급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기역은 수요량이라서 안 되고 니은은 공급만이라서 안 되고 기역 니은 예선 탈락입니다. D급부터 이제 증가 감소를 얘기하면 되는데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입니다. 실질 소득 감소도 수요 감소입니다. 가격 하락 예상도 수요 감소. 그러면 안 사요, 안 사요? 수요 감소입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바로 대답해야 돼, 이걸 갖다가. 대체재 가격 하락 뭐지? 그러면 안 되고 대체는 방해가 똑같아.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답이 두 개라 그랬잖아. 마지막 두 개입니다. 마지막 두 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되고요. 선호도가 증가돼도 수요가 증가됩니다. 아시겠죠? 네,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간혹 두 개 하면서 2번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치, 조심해야 돼 진짜. 그런 것도 두 개지만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조심해야 돼. 답은 1번. 20번. 20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20번 문제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가격, 자 잘 보세요. 가격 상승 요인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가격 무슨 요인이 있겠어? 하락 요인이 있겠지. 맞아요? 근데 가격 상승 요인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두 개 있어요. 수요? 그렇지. 또는 공급 감소. 요게 둘 다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럼 반대로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이거는 가격을 하락시켜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 자, 그럼 시험 보세요. 지문 한번 볼게요. 부동산 말고 다른 쪽이 불황이래. 그럼 부동산 자꾸 자금이 모를 거 아니야. 수요 증가예요. 맞아요? 그리고 대출 비율이 확대되면 수요 증가예요. 자, 보완제 가격 하락 반대. 보완제는 반대야.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셋 다 수요 증가야.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4번 5번은 공급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야 돼. 4번 5번 공급을 풀었어요? 건설 노동자 임금이 감소되면 공급이 감소되는데, 자, 공급이 뭐 되는데? 감소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가격을 많은 요인이 맞다. 상승시키는 요인이 맞다는 거예요. 공급 감소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맞아. 또 5번에 보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 이거는 공급 증가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번, 2번, 3번은 수요를 변화시키고 4번, 5번은 공급을 변화시키는데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에 해당되는 1, 2, 3, 4번은 맞고 5번은 공급 증가라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세법 실무 수업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3시에 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빨리 끝냈고 세법 실무 수업 마치게 되면 조금 3시간 넘더라도 좀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오늘 수업했던 거 집에서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게 공부예요, 이게. 집에 가서 책 보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니고 이게 공부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예. 고생하셨고 우리는 2회 2만 원 해보 문제풀이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